영화 새끼를 보면 우발적으로 살인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마치 항일운동의 일부인 것처럼 속이고 싶어 하죠, 스스로들을. 10명가량의 친구들이 우리 이 죽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칼을 한 번씩 담궈서 모두 공범이 되자라고 하면서 항일운동의 일부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전원합의체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봐요.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제거는 스탠딩 오더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제거가 첫 번째 목표고, 이재명에게 심각한 흠집을 내서 이제 대선 불복론에 불쏘시개를 제공하고, 그리고 국가들은 죽은 다음에 그림값이 올라요. 근데 판검사는 퇴직한 다음에 몸값이 올라요. 이 원래 조희대가 요구를 받았던 것은 김건희나 뭐 윤석열한테 파기 자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그랬다가는 너무나 큰 부작용이 연결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하고 파기 환송으로 이렇게 퉁쳤다. 대법관 100명으로 하자. 예. 대법관도 100명으로 하자. 다른 나라는 대법관 100명, 150명 있대요. 뭐 100명으로 만들어야 된다. 예. 이 대법이 왜 이래요? 지난주에 잠깐 대법 얘기 꼭 하고 싶다고 좀 못했었잖아요. 그때 했던 얘기가 법에 3원이 있다면 검찰이 과거를 통해서 말 그대로 미래를 손보고 싶어 한다면 미래 권력의 손을 직접 댈 수 있는 게 타노스처럼 미래를 바꿔버린다라고 자기들이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권력을 있다고 믿고 있는 타노스 같은 사법부일 텐데, 지금 아무래도 검찰하고 둘이 서로 헤게모니 놓고 싸우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역시나 그런 우려가 불행하게도 좀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게 제2의 인혁당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법살인의 날이 1975년 4월 9일이 사법 암흑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절차적 공정성, 사법적 당위성, 국민적 요구 같은, 한마디로 외피로서의 사람이 체면이라고 하는 거 있죠. 사법부의 체면을 다 버리고 합당하지 않은 판결 재판을 통해서 결국 자신들이 왜곡된 신념을 갖고 있겠죠. 자기는 맞다고 믿고 있겠죠. 그거를 일종의 정의라고 믿고 강박증적으로 집단 히스테리를 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 좀 얘기 더 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영화 새끼를 보면 원작인 새끼 소설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장면이 하나 들어간 게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살인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런데 이들이 이 살인사건을 마치 항일운동의 일부인 것처럼 속이고 싶어 하죠, 스스로들을. 그래서 한 명이 칼을 찌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거기에 모여있던 10명가량의 친구들이 우리 이 죽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칼을 한 번씩 담궈서 모두 공범이 되자라고 하면서 마치 그 일이 살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항일운동의 일부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전원합의체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봐요. 조희대 한 사람이 칼을 휘두르면 되죠, 보자면. 그런데 이 칼을 휘둘러서 돌아올 후가가 워낙 두렵다 보니 공범을 만들려고 전원합의체를 만들었고, 결국 검찰이 사법부가 헤게모니를 두고 싸우면서 이기지만, 하지만 정말 비윤리적인 건 그 책임감과 윤리의식조차 공범의식으로 나누려 했던 정말 비열한 수였다라는. 전우영 교수님도 항상 브라질 얘기해 오셨는데 딱 그 재판이에요, 그죠? 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부 리스크다. 맞아요. 그런 얘기 계속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게 단지 대한민국만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좀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나라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법치가 민주주의를 압살 파괴하는 현상은 좀 세계적 현상이다. 두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은 그거였죠.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제거는 스탠딩 오더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목표는 물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사법적으로든 이재명 제거가 첫 번째 목표고, 그게 안 되더라도 이재명에게 심각한 흠집을 내서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제 대선 불복론에 불쏘시개를 제공하고, 그리고 안정적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일종의 좀 사명처럼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조희대 대법관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결코 무죄 주기 위한 것은 아닐 거다라는 이제 총수 말하고 똑같은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요. 다들 그럴 리가 없다고 하던데, 그럴 리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무려 대법관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네, 그건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화가들은 죽은 다음에 그림값이 올라요. 근데 판검사는 퇴직한 다음에 몸값이 올라요. 이 구조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법적 판단을 왜곡시킬 가능성 또는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단지 이 사람들의 정치적 신념과만 관계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판결을 내리거나 어떠한 결정을 하면 연간 얼마짜리 자리를 보장하겠다라든가 이런 제안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법부의 양심 또는 이제 이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돼 버렸기 때문에 계속 이제 사법부 리스크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판결은 이제 이재명에게 좀 흠집을 내서 다음 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겠다고 하는 그 의도, 이 사법부를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인지, 사법부가 저런 식으로 좀 터무니없는 판결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이런 세계사적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모범이 되어서 좀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지, 이 과제를 제게 던져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한테 검찰까지는 하도 이제 그 정치인들 상대로 해서 이상한 기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도도 많이 되고, 법원으로 넘어가면 보도가 잘 없어요. 보도가 잘 없고 판결이 나야지 보도가 되는데 그때 가면 사건 다 잊어버리거든요. 800원 커피값은 해고가 정당하고 800억 원 탈세는 그냥 봐주자,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걸 우리가 계속 겪으면서도 자기가 겪는 일이 별로 아니기 심각성을 때문에 느끼지를 못했던 거예요. 형사재판 겪는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괴롭힐 때 이제 그런 식으로 검찰개혁, 특히 뭐 조국 이재명 겪으면서 확고하게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갔는데, 사법부 개혁해야 된다는 건 이번에 처음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번엔 뭐 거의 국민들이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윤석열이 왜 그렇게 카르텔을 싫어했는지 좀 이해가 돼요. 이 법조계 카르텔이 진짜 문제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 대법원의 행동은 법비들의 난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죠. 내란입니다, 내란. 사법부의 내란. 사법부가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정신 차려라, 우리 내란 계속할 거다, 이런 신호를 보낸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원래 조희대가 요구를 받았던 것은 김건희나 뭐 윤석열한테 파기 자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워낙 그거는 무리여서 그렇죠. 거기까지 못 가. 네. 그랬다가는 너무나 큰 부작용이 네. 우려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하고 파기환송으로 이렇게 퉁쳤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 사실 이런 행동들이 그 기획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극우 세력 내에 어떤 기획을 하냐. 일단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어쨌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선된 다음에도 계속 괴롭혀라. 폭탄을 심어놔야 된다. 네. 끌어내릴 수 있는, 밟으면 터질 수 있는. 네. 그래서 개혁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시키거나 아니면은 기회가 오면 다시 한번 내란을 일으켜서 이재명을 끌어내리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강선 무용 주장하자 막. 그렇죠. 네. 이제 때가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차곡차곡 작전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쪽에서도 정말 좀 써야 된다, 무기를. 그래서 대법원 그 개혁을 위해서 대법관 100명으로 하자. 예. 대법관을 100명으로 하자. 최강욱 의원이 네. 어제 제안했는데, 또 들어보니까 다른 나라는 대법관 100명, 150명 있대요. 뭐 그런 개혁도 문제 필요하겠고, 저는 저쪽에서 이 법을 악용해서 지금 대선에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을 지속시키는 기본 수단을 법으로 지금 삼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입법부, 특히 뭐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에서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탄핵입니다. 지금 법률 제정하고 이것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탄핵도 하고 입법도 하고. 내란 세력과 붙어야 된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순순히 개혁의 그 길을 터줄 생각은 없을 것이다. 2월 3일 전에 이재명 후보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데, 입법을 해가지고 재판을 계속 못하게 하는 것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대법원이 지금 대법관 10명이 여기에 동의했다는 것은 윤석열의 대법관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에 동참한 거죠. 윤석열의 임명권은 이미 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10명이 동의했다는 걸 저는 어디서 좀 그 의미를 찾냐면, 윤석열이 처단까지 얘기했으면서 결국 그 의료 개혁에 실패했어요. 의사들한테 졌어요. 지금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좀 시장이, 하나가 고령화했다는 의료 시장이고요. 하나는 사법의 정치화를 넘어서 생활의 사법화가 진행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법률 시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법조 개혁, 사법 개혁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이제 이 법률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좀 이 법조인들의 뭐랄까, 의사들이 이 개혁에 반대하는 것 같은 심리가 법조인들에게 좀 깔려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10명이나 이런 좀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조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100명으로 만들어야 된다.